오신 분들은 법정 스님하고 어떤 인연을 맺고 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해남문화관광 해설사.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법정 스님께서 태어나신 이제 집회관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생가를 복원하려고 하니까 스님께서는 이 무소유를 주장하셨고 자기의 것을 남기지 마라. 이러한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남기는 것도 가신 스님한테는 좀 불효스러운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스님께서 평상시에 이제 생전에 계실 때 글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 도서관식으로 해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1000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를 해야 도서관으로 인가를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스님이 쓰셨던 책 몇 권이나 남겨놓고 스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고 하면서 한 줄이라도 읽어보고 마음에 맞는 글을 이제 필서로 써가지고 하는 그런 장소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좀 만들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스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여기서 국민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일찍이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러니까 홀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여기서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국민학교를 졸업을 시켜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운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유일한 혈육인 작은아버지가 바로 이 부둣가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 배표를 팔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육로교통보다는 유일한 게 배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남읍도 있지만 해남읍보다는 목포가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가서 작은아버지 도움 받아서 새방을 하나 얻으니까 거기에서 모자 기간 살면서 그때 당시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우리 조선사회는 왜 우리가 멀쩡한 나라인데 일본한테 36년 동안의 핍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조선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그랬다 해가지고 사회 저변에서 지식인들 중에서는 교육기관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럴 때에 이 장성의 백양사 주지, 우리 해남의 대흥사 주지, 그 다음에 서남사, 송광사, 화엄사, 전라남도에 있는 5개 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돈을 출자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목포는 우리나라 5대 도시에 들어갔었어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목포에다가 정광중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게 이제 1946년도에 이제 그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스님께서는 여기서 국민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포로 가가지고 정광중학교 2회로 들어가요. 그래 어머니가 혼자 벌어가지고는 학비를 대지를 못해요.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일정 기간 일본 사람들이 철수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인쇄소가 있었어요. 그 인쇄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주경야독으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과정이 6년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를 졸업하고 나니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학구열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르바이트가 대학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작은 아들을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제철이는 이 법정 스님 속명은 제철이에요. 박제철인데 제철이는 우리 집안의 종손인데 이놈만 대학을 졸업시켜 놓으면 우리 집안은 뭔가 좀 한 자리 하면 형편이 비지 않겠냐 하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대학을 보내요. 그래서 1년만 더 다니면 대학을 졸업할 텐데 3학년 2학기를 수료하고 난 느닷없이 출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된 상태의 그러한 사찰의 스님들의 수준은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사람 대부분이었어요.
이 손가락 하나 줄이기 위해서 사찰에 가가지고 함옥해주고 불 떼주고 이런 이 행자성을 하면 모든 종파를 올려가지고 범민령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조직하는데 그때 이제 군사정권에 그런 것들 굉장히 탄압을 많이 하죠.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일부가 전부 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보니까 수행자로서 도저히 감정을 억제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처음 내려놓고 송광사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송광사 들어가서도 북이람을 짓고 거기에서 수행정진하면서 이분 이제 필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옛날에 샘터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샘터에다가 이제 원고를 수고를 해요. 그게 당첨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원고료가 얼마씩 나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비 내기 어려운 학생들 몇 명을 골라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그러다가 1976년도에 잘 아시는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돼요. 그런데 이게 예작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인쇄가 나오면서 이게 우리 국내 한글로만 번역이 되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나가요. 그때 불란서에 계셨던 이제 이 대형갑 그 요정의 마담 김영환이라는 분이 불란서에서 그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소유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 바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 송광사 구리람에 가가지고 법정스를 만나 뵙고 스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시가 한 1,000억 되는데 스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님께 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갑자기 불고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깨끗한 영혼들이 견물생신이라고 만약에 혼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시주했던 시주자도 마음이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거부를 해요. 한 10년 동안을 계속 이 밀당을 하는데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아 가지고 10년 후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길상사로 만들죠. 길상사를 만들어 가지고 보통 분들 같으면 거기에 주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서 하루 종일 하지 않고 바로 다 시주를 해가지고 절로 만들어 놓고 또 산행에 들어가셔서 수행정진하다가 매년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제 법회만 주관하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신 날 거기서 하루 종일 주무시는 거예요. 길상사에서. 네, 그러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네 가지 하지 마라. 그래서 덕자돌림의 상자성들 일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화련 예. 바로 그 이제 사부는 저기 있습니다. 거창한 장례식도 하지 말고 반도 만들지 말고 화장 후에는 사리도 죽지 말고 턱도 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썼던 이러한 글들도 이 마음의 빛이 될 수 있으니 말 빛이 될 수 있으니 이걸 남기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책도 발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게 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니까 이제 법정 스님 썼던 책 값이 갑자기 하루 막 자고 일어나니까 몇만 원, 몇십만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자들이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한시적으로 몇 년간만 더 발간을 하고 중단을 하자. 이것이 이 스승님의 뜻과 부합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받은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책